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지연 감독의 신작 파묘를 보고 숨겨져 있는 재미난 장치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정말 세세하게 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는데요. 자동차 번호, 주인공들의 이름, 기운의 정체, 도깨비 불과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봤으니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파묘는 개봉 첫날 33만 명을 동원했으며 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봄과 곡성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는 성적인데요. 이 영화는 험한 것이 나온다는 흥미로운 키워드로 저버리지 않는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파묘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일찌감치 매진된 데 이어 상영 후 관객들의 환호도 뜨거웠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유럽 영화와 다른 동양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묘는 총 6장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음양오행, 이름 없는 묘, 혼령, 동티, 도깨비불, 쇠말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영화 전반적인 배경 세트장입니다. 스산한 분위기와 현실감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영화를 연출한 장지연 감독은 묘지 자체를 영화의 또 다른 주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드뷰를 켜고 전국 곳곳의 묘를 찾아다니며 평범한 묘 중에서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드는 묘를 구현해 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영화 파묘는 미국에 사는 갑부 재미급표 집안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기이한 병을 겪고 있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무속인의 힘을 빌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속인은 김고은과 이도현이 맡았는데요. 그들의 연기력은 영화의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영화의 중요한 캐릭터인 최민식과 유해진 역시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유해진의 역할인 장의사 영근이 신앙과 미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은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인역을 맡은 김고은 배우님이 무당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런 의문은 완전히 잊게 될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도깨비의 김고은 배우의 역할이 가장 찰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고은 배우님이 대살구슬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이 그녀에게 빙의한 것처럼 구슬하며 춤을 추고 얼굴에 숯을 묻히는 모습은 정말로 감탄스러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고은 배우님의 연기는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최민식 배우님까지도 그녀의 연기를 보고 투잡으로 무당하는 것 아니냐 라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묘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화의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4명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이름들 모두가 의미 있는 이름들입니다. 먼저 최민식 배우님이 맡은 풍수사의 이름은 상덕입니다. 이 이름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김상덕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김상덕은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서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으로 유해진 배우님이 맡은 장의사의 이름은 영근입니다. 이 이름은 대한제국의 군인 고영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영근은 명성황후 암살 사건에 가담한 조선인 출신 제3대 대장 우범선을 암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이 맡은 무당의 이름은 화림입니다. 이 이름은 독립운동가 이화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화림은 1919년 14살의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김고은의 제자이자 이도현이 연기한 무당 캐릭터의 이름은 봉길입니다. 이 이름은 윤봉길 독립운동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윤봉길은 25세의 짧은 생을 조국 광복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화림의 동료 무당 오광짐과 박자혜 역시 독립운동가 오광짐과 박자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잠시 등장하는 보국사를 창건한 스님의 이름은
원봉입니다. 이 이름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의열단장을 역임한 김원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듯 영화의 각 캐릭터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시각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로 차 번호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요. 운구 리무진의 차 번호는 1945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차 번호는 4980815입니다. 이것은 49제를 뜻하며 8.15 광복을 뜻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장치가 숨어 있죠. 스토리를 돌이켜보면 관을 무조건 태워달라고, 그리고 이번 일을 기록에 남기지 않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조상이 친일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묘바람을 원천적으로 끝낼 겸 부끄러운 과거를 나름대로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을 할 때 훈장 등이 녹아 없어지는 장면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입관할 때 무엇을 넣었는지를 알기에 관을 열지 말라고 한 듯합니다. 이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는데, 전반부는 미신과 신앙, 과학 사이에서의 충돌과 조화를 다루는 반면 후반부는 실제를 가진 일본의 오니와의 싸움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로 인해 일부 관광객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이는 감독님의 독특한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는 전라남도 담양군 기사문학면에 있는 당산나무로 약 500년 정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작중 도굴꾼으로 위장하여 조선 땅에 박힌 말뚝을 제거하던 단체의 이름이 철혈단인데, 이는 1920년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불은 CG가 아닌 실제 불을 사용했습니다. 영화 파묘의 도깨비불은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키가 2m 40cm에 달하는 사람이 웅크렸을 때 정도의 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불의 색깔도 맞춰야 했고 크레인과 와이어를 사용해 하늘로 띄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크레인 2대가 필요했는데 크레인이 들어 길을 만들어야 했고 그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특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반부는 갑부집 재미교포 집안의 할아버지 귀신의 정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체가 없는 것에 두려움이 대한 주제였다면, 후반부는 갑부집 묘자리 아래 숨겨져 있던 일본 정령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령은 피와 살이 있고 물리적 행사가 가능한 실체가 있는 일본 온이었죠. 전형적인 한국 오컬트에서는 조금은 벗어났던 후반부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그 영화의 핵심 인물 기순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일본 음향사가 기순애가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주요 인물입니다. 기순애가 왜 주요 인물이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음향사가 기순애는 영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의 등장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그가 중심입니다. 뱀 요괴인 누레온나는 이 영화에서 기순애가 다이묘를 봉인시킨 관을 지키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순애는 두 가지 주술을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첫 번째 주술로 그는 친일파 부의 조상을 원기로 만들어 사유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 주술은 누레온나를 통해 다이묘의 관을 파내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순애가 사용한 세 번째 주술은 한반도의 민족 정기를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다이묘의 시체를 음양오행을 토대로 만든 말뚝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행 중 화와 금의 기운을 가진 다이묘와 수와 목의 기운을 가진 피 묻은 나무 막대기는 서로 상극의 관계를 띠며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최민식의 애국심은 그의 딸에 대한 사랑과 그의 직업인 풍수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딸이 결혼하면 꼭 한국에서 살라고 하며 직관으로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동양사상의 일본의 제국주의의 야망을 잘 결합하여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검은 사제들, 파바와 같은 다른 영화들보다 더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한 장치 외에도 다른 숨은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구독자들과 다양하게 영화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